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이고요. 내일은 5월달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죠.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고, 재학생들은 아마 내일 볼 테고, 저처럼 재학생이 아닌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5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저도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그랬던 것처럼 사설 학원에서 이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결제를 1년치를 해놨고요. 목요일에 가서 볼 생각이에요. 뭐 지금 5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따로 막 더 준비한 건 없고, 사실 준비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엄매를 다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하기가 싫어서 좀 꾀를 부리다 보니까 아직도 엄매를 다 마무리를 못 졌어요. 뭐 그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라서 엄매를 아직 다 못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건 좀 아쉽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우진 선생님 노베로 시작을 해서 시발점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어제부로 시발점을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미적분 상하까지 다 마무리를 져서 4권의 마무리를 졌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분감에 들어갈 거예요. 수분감에 들어갈 건데, 문제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5월달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평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정도일 것 같아요. 그걸로 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가서 잘 보고 올 계획인데, 오늘 사실 모의고사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는 아니고요. 5월쯤 되면 이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라고 슬슬 느낄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의식이 흐르고 흘러서 또 요즘 워낙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마약 문제가 있잖아요. 펜타닐 문제, 뭐 여러 가지 항정신성 물질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ADHD를 그것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사실은 그게 더 많아졌다고 봐야 하는 건지, 예전에는 그냥 애가 좀 산만해 하고 넘어갔던 거를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정확하게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 ADHD 자체가 그 인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이게 단순히 아이라서 산만하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DHD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좀 주의력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뭐 약을 쓴다거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닌 그런 좀 애매한 선상에 쓴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주위에서 이제 유학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교포들도 있었고, 뭐 그리고 당연히 그냥 뭐 백인 친구들도 있었고 흑인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마약이 굉장히 큰 문제죠. 요즘에 더 큰 문제가 되긴 했는데, 미국은 마약 문제가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는데, 사실 마약 문제라는 게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되게 먼 얘기 같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에 와서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이제 한국인의 이제 한국인으로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은 줄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워낙 소문에 좀 둔해서 그랬지, 웬만한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시도를 해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깊게 빠져서 문제가 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냥 한두 번 쓰고 만 친구들도 있었고, 뭐 한두 번은 아니고 꽤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ADHD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약 처방이 꽤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한국도 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약물로 치료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다면, 요즘에는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좀 약물 처방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작점이 많이 낮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ADHD에 이제 그거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는 약은 기본적으로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자기는 평생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ADHD가 심했고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 공부라는 걸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준 거에 의하면 ADHD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깨어 있어야 될 때 충분히 깨어나지 못하고, 푹 쉬어줘야 될 때 완전히 릴렉스하고 쉬거나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수면 상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집중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쉬어야 될 때도 쉬질 못해서 온전히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약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몸에서 그 호르몬을 알아서 잘 조절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무너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너 일어나, 지금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하고 딱 깨워주는 게 아침에 먹는 약인 거예요. 그리고 ADHD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 Adderall이라고 있는데, 정말 흔하게 많이 써요. 굉장히 흔하게 쓰는 약이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희 반에도 벌써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내가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일부러 먹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 학칙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두 가지 분야로는 절대 못 나가게 막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계통, 두 번째는 법 쪽에. 그 이유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나 생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시되는 직업을 갖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요. 엄격하게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 항목이 나와 있어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뭐 시험 칠 때 컨닝 페이퍼 보는 거 너무 당연히 안 되고 옆에 사람 거 보는 거 뭐 그런 너무 당연한 부분에 세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표절.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데 인용구를 써요. 인용구를 쓸 때 이거를 내가 어느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썼다라는 거를 인용구 밑에 주석을 달잖아요. 그거를 잘못 달면 그것도 표절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그게 표절로 판정이 되면 그 학점은 무조건 빵점이에요. 무조건 빵점이고 다시 들어야 하고 그게 기록에 남으면 이제 뭐 의료계랑 법조계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될 수 없고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데 표절하고 똑같이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 시험지 본 거랑 똑같이 컨닝 페이퍼 본 거랑 똑같이 다루는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하다면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에더러 같이 집중력을 도와주는 약물의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한 거가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부정행위로 분류를 해요. 그걸 먹고 시험을 쳤다, 그걸 먹고 공부를 했다 해서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ADHD로 진단을 받고 그 필요에 의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항상 먹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약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ADHD가 아닌데 ADHD처럼 행동을 해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마음이 급하면 그걸 사서 먹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몰랐는데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학칙에서 얘기를 하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도덕성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뭐 당연히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외에 좀 뭐라고 해야죠? 피지올로지가 한국말로 뭐지? 생리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에더럴 같은 약물은 호르몬 대체제라고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서 호르몬으로 또 신호체계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그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호르몬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걸 소화해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기본적인 고교 교육과정 뭐 이런 걸 지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는 아주 심플한 호르몬 중에 뭐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ADH, Antidiuretic Hormone, ADH, 그 다음에 TSH 이런 기본적인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런 호르몬들이 내가 필요가 없는데 이거가 좀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살을 빼는 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몸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 몸이 너무너무 정교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완벽한 체계인 게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호르몬이 들어와 버리면 그 호르몬이 내 몸이 이걸 안 만들어도 이게 생기네? 그러면 나는 생존을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으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을 쓰면 어떤 거는 점점 더 도수를 높여서 써야지만 반응이 오는 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쓰는 약들이. 그래서 약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오는 건데 에드로도 똑같아요. 에드로를 쓰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거 쓰면은 진짜 나는 별로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나도 써봐야지가 아니라 그거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처음만큼의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멘탈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도 그게 자극이 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 몸은 그 자극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역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약을 써야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약을 딱 끊잖아요. 바보가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약을 썼을 때 그때 생기는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보가 돼요.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였다면 이제는 약이 없으면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되돌리려면 얼마나 어려울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저는 이 에드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약, 조금 더 센 약, 조금 더 센 약 해서 결국 마약에 빠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마약이 사실 그냥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말이. 근데 그게 별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마약성 물질은 병원에서 많이 써요. 의료계에서 많이 쓰고 그게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 써야 그게 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독이거든요. 근데 에드로도 똑같아요.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인데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데 쓰는 독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썼을 때는 그거 한 번 썼다고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썼다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라는 거는. 이 정신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걸 도와주는 많은 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그 이면에는 그거를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올바른 용량으로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뭐 끊으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왜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약이라는 거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약이라는 거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그런 거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느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얼마나 조질 수 있는지 좀 세게 얘기를 할게요. 내 인생을 얼마나 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한국은 이제 마약 범죄가 이렇게 심각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마약을 사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한국보다. 지금은 한국도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서 뭐 한국은 마약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들 시작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나빠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대부분의 미국을 이제 기본으로 얘기를 할게요.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마약을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수술을 해야 돼서, 아니면 뭐 뼈가 부러져서 아파서, 그러니까 의사가 너 지금 이만큼 아프니까 이 약을 내가 처방해줄게. 하루에 한 번 먹어. 뭐 12시간에 한 번씩 먹어.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중독될 줄이야. 인 거죠. 한마디로. 그 환자도 나는 의사가 먹으래서 먹었으니까 이걸로 내가 마약 중독자가 될 거란 생각 당연히 안 했을 거고, 의사도 이거를 처방을 해주면서 이거 한 번 먹는다고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통증이 심하니까 그거를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마음으로 처방을 해줬겠죠. 내가 이거 처방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평생 매이게 만들겠어라는 나쁜 의도로 그거를 처방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처음 마약성 진통제 내지는 이제 진통제류도 많지만 이제 정신과 약도 사실 많거든요. 가벼운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처방을 받았던 건데 거기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에러로처럼 이제 집중력 관련된 약물 때문에도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처방약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마약성 내지는 항정신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상 연달아서 처방을 받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줘야 그걸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는 2번인가 3번인가까지는 별 생각 없이 처방을 해주는 것 같고, 그 이상을 할 때는 이거는 반응이 좋지가 않다, 이건 이유가 좋지 않다, 이거는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의사가 더 이상 처방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재처방을 받을 때 단순히 전화로 이거 다시 처방전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닥터랑 면담을 하고, 의사랑 면담을 하고,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용량은 얼마고, 얼마나 오래 먹어야 되고, 다음번에 또 언제 이 면담을 통해서 내지는 진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용할 용량이나 빈도수를 정할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A라는 병원에서 50알을 처방을 받았어요. B라는 병원에 가면 그 기록이 항상 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점점 더 전산체계로 바뀌고 하면서 이런 게 좀 더 이제 촘촘해지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더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일어난 일이 옆에 주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법조차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리화나가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용 마리화나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쾌락을 위한 마리화나가 여기서는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근데 그 옆에 줄을 가면은 메디컬 마리화나는 합법인데 레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는 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 주에 가면 메디컬 마리화나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마다 법도 워낙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절실해지면요 별짓을 다 해요. 처음에는 이제 처방받은 약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안 해준대. 근데 나는 이 약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 다른 의사한테 가요. 근데 그 의사도 해줘요. 근데 이 의사도 한 두어 번 해주고 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자꾸 쓰면 중독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처방을 안 해줘요. 그럼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몇 명의 의사를 거치고 나면 아무도 이제 처방을 안 해주기 시작해요. 이게 레드 플래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옥시코린, 바이크딘 이런 식으로 이제 narcotics라고 얘기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쓰다가 이제 그거를 마약성 진통제를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처방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더 이상 처방을 못 받게 되면 블랙마켓에 가서 이걸 사요. 그러면은 처방을 받아서 살 때는 이거 하나에 500원, 1000원이었다. 그런다면 블랙마켓에 가면 5,000원, 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느 순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면 이 처방받아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약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것보다 싸지만 효과는 확 더 센 그런 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불법일 수밖에 없는 마약에도 등급이 있어요. 마약에도 등급이 있어서 어떤 약은 훨씬 비싸고 그리고 효과는 그렇게 세진 않지만 대신 사이드 에펙트가 뭐지? 후유증? 아닌데? 합병증도 아니고 아무튼 부작용이 훨씬 적어요. 근데 좀 더 싼 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약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되면 그것보다 싼 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약을 가면 효과는 훨씬 세요. 효과는 훨씬 세고 부작용도 훨씬 많아요. 점점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OD가 되는 거죠. 오버도스. 과다 복용. 그래서 병원에 실려오게 되고 그리고 덜어낸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사이클을 깨고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없는데 약은 해야겠고 그렇게 약을 계속 해야겠는데 그러면 내가 약을 대줄 테니까 너는 네 약 하고 싶은 거 여기서 꺼내 쓰고 네가 이거 팔아볼래? 라는 식으로 마약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약에 빠진 루트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을 소개받고 이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일단 약쟁이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건 네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한국에서 약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건 모르는 얘기지. 근데 지금 보세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은 마약 해도 놀랍지 않다라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약을 한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약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을 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미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싸다고 그 값이 싼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가 치러야 될 값이 크다고 꼭 비싼 게 아니에요. 방금 마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싼 약은 당장은 싼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잃을 수 있는 건 훨씬 커요. 그럼 이건 진짜 비싼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이렇게 소중한 청춘을, 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긴 좀 너무 아까운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고 투자하는 게 내 인생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그런 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또 이제 다이어트나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위에서 이거 먹은 집중이 잘 된대 라면서 입증되지 않은, 직접 의사랑 면담을 하고 진료를 받아서 많은 논의 끝에 처방받은 제대로 된 약물이 아닌 그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잠깐 멈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그런 거를 나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대가는 뭔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등가 교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게, 등가 교환은 진리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큰 걸 받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어야 되는 값이 더 큰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계산되는 부분이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마약에 너무 쉽게 빠지고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평생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리고 그런 일을 이미 겪었다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혼자 못하거든요. 그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의지도 필요해요. 근데 내 의지만 있다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감춘다고 그게 감춰지지 않고, 고름은 짜내야 상처를 치료할 수 있지, 고름이 있는 거를 밴드로 덮어 놓는다고 그 상처가 낫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썩어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셨다면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어떤지 좀 궁금해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궁금함을 빨리 버리세요. 이거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궁금함을 버려야 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게 왜 궁금해? 그딴 게 왜 궁금해요? 그런 거는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시기일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도움이라도 된다면 내가 해보고 싶다. 좀 숏컷이 있다면, 지름길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 지름길을 나 혼자라도 가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세상에 지름길은 없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길이 험하고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 중간에 빨리 가면서 편한 길은 세상에 없어요. 빨리 가면서 편한 것 같지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혹받지 마시고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만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고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내일 모레 가서 모의고사를 잘 보고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의고사 보시는 현역분들 좋은 시험 치르시고 자신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